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10가지 보험 뉴스 속에요. 사실은 3가지 거대한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책임이 점점 무거워지는 세상. 둘째는 반대로 국가의 역할이 더 커지는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변화 사이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시장의 아주 치열한 움직임. 이 틀로 뉴스를 다시 보면 복잡한 기사들이 훨씬 명쾌하게 다가올 겁니다. 아주 좋은 틀이네요. 결국 모든 보험 뉴스는 누가 어디까지 책임질 거냐 이 질문으로 돌아가거든요. 개인, 국가, 그리고 시장. 이 세 주체가 어떻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흐름, 무거워지는 개인의 책임부터 시작해 볼까요?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판결이 나왔어요. 무면허로 사고 내면 최대 1억 원을 물어내야 한다. 대법원이 운전자의 책임을 아주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이게 그냥 벌금이 늘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건 보험의 근본적인 원칙에 대한 판결이라고 봐야 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전 하급심에서는 이 약관이 고객에게 너무 불리하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아, 그랬었군요. 네. 근데 대법원은 그걸 뒤집었습니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 같은 중대 위반 행위는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뭐랄까 고의에 가까운 행위라고 본 거죠. 따라서 보험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이런 불법 행위의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명확히 한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보험이라는 게 원래 예상치 못한 큰 위험을 막으려고 드는 거잖아요. 한순간의 끔찍한 실수로 인생이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최소한의 장치인데 이 판결이 그 보험의 본질하고 좀 부딪히는 건 아닐까요? 개인에게 너무 과학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하급심도 고민했던 거고요. 하지만 대법원은 선을 그은 겁니다. 졸음운전 같은 과실이랑 음주운전 같은 중대 법규 위반은 다르다는 거죠. 특히 많은 분들이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1에만 해당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임의보험인 대인배상 2까지 포함됩니다. 이제 중대 위반 행위의 경제적 책임은 온전히 개인에게 돌아간다. 아주 강력하고 명확한 신호입니다. 개인의 책임이 무거워지는 흐름이 운전대뿐만이 아니네요. 보험 영업 현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는 7월부터 설계사가 무리하게 보험을 갈아타게 하는 승환계약 비율이 공개된다고요. 네, 이것도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아주 강력한 조치입니다. 승환계약이라는 게 설계사가 새 수수료를 노리고 기존의 좋은 계약을 해지시킨 다음에 소비자에게는 좀 불리할 수 있는 새 계약을 맺게 하는 행위를 말하잖아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이게 암암리에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각 판매 채널, 상품별로 그 성적표가 그냥 만천하에 공개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소비자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저희가 이런 종류의 공시제도를 여러 번 봐왔잖아요. 압박을 느낀 설계사들이 그냥 서류상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미거나 아니면 더 교묘하게 알아채기 힘든 방식으로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풍선 효과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100% 완벽할 수는 없겠죠. 특히 전환 영업에 의존해온 대형 법인 보험 대리점, GA들은 어떻게든 이 수치를 관리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소비자에게 이전에는 없던 객관적인 무기가 하나 생긴다는 점이죠. 객관적인 무기요? 네, 내가 상담하는 설계사다 회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계약을 갈아타게 했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으로 보험 가입 전에 이 승환 계약률을 확인하는 것이 마치 식당 가기 전에 위생 등급 확인하는 것처럼 당연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했는데 더 답답하고 무서운 책임도 있어요. 바로 내 무대책에 대한 책임. 다음 뉴스가 바로 그 얘긴데요. 치매몬이 문제요. 치매 환자가 가진 자산이 172조 원인데 이게 묶여버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어요. 저는 이 숫자를 보고도 사실 바로 와닿지가 않네요. 아니 본인 돈인데 왜 마음대로 못 쓴다는 거죠? 가족들이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법적으로 당사자의 의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배우자나 자녀라도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요? 네, 법원에서 성년 후견인을 지정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려요. 그 사이에 정말 필요한 치료비나 간병부를 못 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172조라는 돈은 그냥 부자들 돈이 아니고요. 누군가의 노후 자금이고 치료비고 생활비인 겁니다. 결국
내가 건강하고 정신이 멀쩡할 때 스스로 내 돈을 지킬 시스템을 만들어둬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해법이 바로 신탁제도입니다. 이건 단순히 금융상품 하나 가입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내 자산을 지켜줄 시스템을 미리 설계하는 행위죠. 이건 개인의 자산을 지키는 걸 넘어서 172조라는 거대한 사회적 자본이 묶여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걸 막는 거시적인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 흐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반대로 국가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영역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월 450만 원에 달한다는 간병지용 문제.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키자는 법안이 발의됐다고요. 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요. 이건 정말 사건이라고 부를 만한 사회적 변화입니다. 간병 때문에 집 팔았다 이런 식의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와. 지금은 간병인 비용을 100% 개인이 감당해야 하지만 이게 급여화되면 환자는 본인 부담금 일부만 내고요. 나머지는 건강보험 재정, 즉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듣기만 해도 엄청난 변화인데 이건 예전에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이른바 이재명 케어하고도 철학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비급여 항목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자는 거니까요. 결국 우리 사회가 지금 사적 영역하고 공적 영역의 경계선을 어디에 그을 거냐 이런 거대한 논쟁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간병비 급여화나 이재명 케어 논의는요. 실손보험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국가가 아픈 국민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느냐. 그 선이 확장될수록 민간보험의 역할은 당연히 축소되거나 변할 수밖에 없죠. 지금처럼 병원비의 상당 부분을 보전해주는 역할에서 앞으로는 공적 보장이 커버하지 못하는 소수의 프리미엄 서비스나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장하는 역할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국가의 역할을 늘린다고 해서 국가가 모든 걸 직접 다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닌 것 같네요. 고령화 사회의 또 다른 핵심 과제인 요양 문제에서는 오히려 민간 시장을 더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일본 사례를 참고해서요. 예, 국가가 제도를 만들고 돈을 대되 서비스 공급은 시장의 경쟁 원리에 맡겨서 효율과 품질을 높이자는 접근법이죠. 일본이 개호보험이라는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할 때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허용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 결과 다양한 서비스가 생겨나고 경쟁을 통해 품질이 올라가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크게 넓어졌죠. 한국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정부 주도의 시설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나은 서비스를 골라 쓸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흐름입니다. 무거워지는 개인의 책임과 커져가는 국가의 역할. 그 거대한 두 힘 사이에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 단적인 예가 바로 1, 2세대 실손보험을 둘러싼 버티기 현상입니다. 그렇죠.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비율이 10%에 불과하다. 이건 소비자들이 구간이 명관이라고 판단했다는 명확한 시장의 신호입니다. 전환 유인책으로 내걸었던 보험료 할인 혜택은 끝났고요. 오히려 4세대의 손해율이 높게 나오면서 앞으로 보험료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커졌으니까요. 가입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매년 폭등하는 보험료를 감당하다가 결국 유지 못하고 해지하는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조용한 시한폭탄 아닐까요? 바로 그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시장과 당국이 두 가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하나는 보험료를 더 낮춘 5세대 실손을 출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주 흥미로운데요. 기존 가입자에게 현금을 주고 계약을 사들이는 계약 재매입 제도입니다. 계약을 사들인다고요? 네, 마치 통신사가 최신 폰으로 바꾸면 보조금 주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죠. 1, 2세대 가입자라면 앞으로 나올 정책을 정말 예의주시하면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출구 전략이 뭘까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기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에서도 해법을 찾으려고 움직이고 있네요.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반려동물 이야기 펫보험 시장입니다. 평균 치료비가 100만 원이 넘는데도 가입률은 2%대에 불과하다고요? 이 벽을 넘기기 위해 보험사들이 승부수를 던졌다고요? 일본 가입률이 21%가 넘는 걸 보면 우리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죠.
그동안 복잡한 청구 절차랑 비싼 보험료가 가장 큰 장벽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험사들이 보장과 편의성 이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KB나 DB 같은 대형사들은 항암 치료나 장례비까지 보장을 넓혔고요. 펫 전문 보험사인 마이브라운은 정말 획기적인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라이브 청구 시스템인데요. 이게 어떤 경험의 차이를 만드냐면요. 마치 이런 겁니다. 강아지가 갑자기 아파서 동물병원에 갔더니 진료비가 80만 원이 나왔어요. 크네요. 네. 예전 같으면 일단 내 돈 80만 원을 다 내고 온갖 서류 떼서 보험사에 청구하고 며칠 뒤에야 50만 원을 돌려받았죠. 근데 이 라이브 청구는 그냥 병원 창구에서 30만 원만 내고 나오는 겁니다. 와, 이 현금 흐름의 차이가 소비자에게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게 다가옵니다. 이런 혁신적인 시도들이 시장을 키우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자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뉴스 두 가지를 짚어보죠. 먼저 보험사들의 작년 성적표가 나왔는데 삼성생명을 빼고는 다들 울상이라고요. 네, 순이익이 크비치 않는데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상보다 실제 보험금이 많이 나갔고 이걸 예실차 악화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투자 수익도 줄어든 이중고를 겪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숨은 신호는 이겁니다. 보험사들이 작년에 손해를 봤다는 건 역설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내던 보험료가 회사가 감당할 위험에 비해 생각보다 저렴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올해 실손이나 자동차 보험료가 오른 게 단순히 보험사가 이익을 더 내려고 올렸다 이게 아니라 작년에 문 손해를 만회하고 리스크를 정상적인 가격으로 되돌리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 관점이 필요합니다. 내 위험을 회사가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보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험료 인상 흐름을 읽어야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업계에서는 올해 보험료 인상 효과와 금리 안정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소식도 있네요. 금융당국이 부실기업, 이른바 좀비 기업을 코스닥 시장에서 더 쉽게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한다고요. 네, 이건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오는 7월부터 시가총액 200억 원 미만 같은 특정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 퇴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게 일반 투자자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조치일까요? 아니면 대형 기관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진 걸까요? 뭐랄까,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좋은 잠재력을 가진 작은 기업이 실수로 퇴출될 위험은 없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그런 위험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퇴출 기준을 매우 신중하게 적용해야 할 거고요. 하지만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무늬만 상장사인 기업들이 정리되고 잠재력 있는 혁신 기업으로 자금이 쏠리게 하는 효과가 훨씬 큽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묻지마 투자의 위험이 줄어들고 내가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질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0가지 뉴스를 3가지 큰 흐름으로 엮어서 살펴봤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나 승환계약처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흐름, 간병비 급여화처럼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거대한 움직임, 그리고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해법을 찾는 시장의 역동성까지 정말 흥미로운 힘겨루기네요. 아주 명쾌한 정리입니다. 결국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당신의 삶을 둘러싼 위험에 대해 당신은 누구를, 무엇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국가가 보장하는 것, 민간보험이 책임지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당신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것의 경계선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 움직이는 경계선 위에서 나의 위험을 지키기 위해 어느 한쪽에만 기대고 있는가? 아니면 3가지 힘을 모두 활용해 나만의 균형점을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있는가?